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쓰기 특강 8. 오늘은 챕터 4와 챕터 5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논문 앞에 1, 2, 3장 프로포절 쓰셨고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했고 혹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시겠죠. 분석은 이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그 결과를 기술하는 곳이 챕터 4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곳이 챕터 5입니다. 자, 그럼 챕터 4에서 결과를 어떻게 기술하냐? 여러분 연구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연구 문제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성취도가 올라가는가? 혹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연구 문제 2번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두 개의 연구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1번 연구 문제는 성취도, 2번 연구 문제는 태도. 자, 그러면은 챕터 4에서 여러분의 연구 질문이 있었죠. 연구 문제. 그것을 그대로 소제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문제에 대해서 답을 씁니다. 그것이 챕터 4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 1 더하기 1은 하고 네모칸이 있죠. 그 네모칸에다 답을 쓰는 거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구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쓰는 곳이 이 챕터 4입니다. 다만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술형 문제로 시험을 볼 때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묻는 것이 아닌 다른 말 써놓으면 안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 챕터 4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를 쓰시면 안 돼요. 네. 챕터 4는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양적 연구의 경우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자라면 대부분은 APA 양식을 쓰거든요. APA 양식은 굉장히 엄격하게 표는 이렇게 그려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라 하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셔야 합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예를 들면 APA 양식에서 세로선은 못 긋게 되어 있어요. X축, Y축을 제외한 세로선은 긋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로선은 긋지 않고요. 가로선만 있고 그 가로선의 두께, 그 다음에 어디를 이탈릭으로 하느냐, 어디를 볼드로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요. 다 굉장히 엄격하게 그 양식 따라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또 주의할 점, 그래프와 표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표로 제시하고 그걸 다시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복적인 제시예요. 중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합니다. APA 양식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셔야 돼요. 표로 제시하시든지 그래프로 제시하시든지. 그 다음에 표든 그래프든 여러분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본문에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하고 표만 딱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표에 대해서 그 표 안의 내용에 대해서 본문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주의할 점이고요. 질적 연구에서 주의할 점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질적 연구의 이제 연구 결과는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네, 특히 그 참여자들이 했던 말, 코테이션, 그 따옴표 달아서 연구 결과에다 이제 많이 기술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연구 결과는 그 모든 내용을 간추려서 결과를 제시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를 다 제시하지 않듯이 질적 연구에서도 그 사람들이 한 말, 연구 문제 1번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 A, B, C, D, E 5명이 한 말을 모두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말, 그 코테이션은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제시를 합니다. 자, 그것이 주의할 점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다 쓰느냐?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4장에는 해석을 전혀 안 달고 모든 해석은 5장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4장에서 해석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장에서 해석을 같이 해줘요. 1차적인 해석은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종합적인 해석을 다시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해석을 4장에 같이 안 해주면 그 5장에 다 몰아넣으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계속 페이지를 앞에 결과가 어땠는지 수치가 어땠는지 계속 넘기면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다음에 가독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4장에서 해석을 1차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이제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 결과인 거잖아요.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 결과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장과 5장 사이의 경계가 명확치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4장에서 연구 결과만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질적 연구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인사이트, 해석, 직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5장에서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네, 그래서 질적 연구는 5장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을 다 4장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연구 문제 1번, 2번 이렇게 연구 문제가 두 개였다. 그러면 4장에서는 그 각각의 연구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요. 5장에서는 연구 문제 1과 2를 다 합한 종합적인 해석을 다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5, 논의. 자, 논의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논문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도 아주 짧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5장에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 해석을 아무런 이론적 토대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챕터 1과 챕터 2에 여러분들이 썼던 참고문헌들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이론들 있죠? 그게 챕터 5에서 반드시 다시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구를 하실 때 어떤 이론적인 뼈대가 꼭 있어야 돼요. 이론적 뼈대 없이 그냥 단순히 무엇은 무엇에 효과가 있는가? 예를 들면은 수학 게임을 했더니 수학 점수가 올라가는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수학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럼 그걸로 연구 끝? 이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은 왜를 물으셔야 합니다. 게임을 했더니 수학 점수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지? 질적 연구를 하신다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왜 그러지? 이게 단순히 오 신기하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거지? 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되고 그 왜에 대한 답이 5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논문을 쓰시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 이론, 왜에 대한 답이 결국엔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이 1장, 2장에 나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면 그 수학 게임을 내가 연구를 했다. 그럼 그 게임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게임을 연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 게임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야지 그것이 확장성이 있죠. 네, 우리가 그 게임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논문은 애초에 쓰여질 때 이론적 토대 위에 쓰여졌고 그다음에 논의에서도 그 이론을 다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5장에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5장 논의에서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또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다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학 게임이 아이들의 수학 성취도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었다. 왜 그러냐? 무엇 때문일까? 동기, 수학을 더 재밌게 만들어줬다. 수학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줬다. 동기 이론을 쓰신다 하시면은 1장에 그 얘기가 나왔어야 하고요. 동기 이론. 그러니까 이 연구는 결국에는 동기 이론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던 거죠. 게임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동기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5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실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얘네들이 이 동기가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 하고 끝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이론적인 근거, 그러니까 문헌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괄호를 치고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제한점도 이제 여기에 쓰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논문 심사들을 하다 보면 연구의 제한점 이제 맨 마지막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쯤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제한점을 너무 영혼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의 제한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구를 더 객관적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의 제한점 쓰실 때 영혼 없이 쓰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버리지 마시고요. 영혼 있게 쓰세요. 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그것들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연구의 제한점에 선별을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선별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 없이 쓰는 제한점의 예, 아주 대표적인 예.
특히 질적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점들 많이 쓰세요. 뭐냐면은 이 연구는 사례 연구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많은 수의 참여자가 있는 연구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질적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나는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구 방법을 스스로 디스하지 마세요. 그게 연구의 제한점이면 애초에 그 방법을 쓰지 말았어야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디스하지 마세요. 자폭하는 거예요. 네, 연구의 제한점을 쓰실 때는 솔직하게 쓰시고요. 솔직하게 쓰는 것이 그 연구를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기 연구를 디스하지 않으면서 제한점을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나중에 알게 된 문제점 혹은 수학게임이다. 그러면은 수학게임 그 자체의 어떤 제한성.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임이 없는 것은 여러분 탓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데이터를 얻지 못했을 때 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로 인한 제한점 네, 그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일들 네, 여러분들이 일부러 선택한 거 말고요. 자, 그런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심사를 받을 때 이제 질적 연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일반화를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피드백이 왔을 때 제 제한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었으므로 이거를 그 심사위원한테도 써서 보내지만 제 논문에도 그렇게 씁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었으므로 일반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는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이 있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기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4와 챕터 5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